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이 되려는 두 세력이 본격적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래의 권력을 꿈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법원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밀 서류 사건을 기각시키기 위한 법정 싸움입니다. 현재의 권력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일본의 니폰 제철이 US 철강을 매입하는 시도에 대해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동맹인 일본도 고려해야 하지만 선거철 철강 노조도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로이터의 전국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1%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격전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포인트 앞섭니다. 팍스뉴스 여론조사 결과도 격전지인 애리조나와 펜실베니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현 대통령을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미네소타주에 있는 낙태 클리닉을 방문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낙태 클리닉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악관은 아랍 커뮤니티의 대표를 보내 팔레스타인과 무슬림계 지도자를 만나게 합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길을 잃었다면서 이스라엘이 새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틱톡의 주인이 중국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미국을 넘어 세계 많은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 사이의 공통 의견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앱이 가장 조작적이고 비민주적인 중국 소유라는 건 분명한 문제라는 명제 때문입니다. 또한 올드미디어에 적용됐던 규칙을 뉴미디어에도 적용하는 시대의 변천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원이 중국 회사가 틱톡을 팔든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 금지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어도 상원의 통과 여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 등으로 불분명합니다. 산다는 사람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골드만삭스 출신의 스티브 무누친이 틱톡을 사기를 원하고 틱톡 소유권이 중국 회사에서 제3자로 넘어갈 때 이득을 보려는 촉각들이 미국 내 여기저기서 드러납니다. 2월의 소매 판매는 1월에 비해 늘어났지만 1월의 판매는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했습니다. 테슬라에서 T모빌까지 미국의 35대 기업은 지난 5년 동안 연방 세금을 낸 액수보다 경영진에게 지불한 연봉 액수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건에서,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미네소타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하도 지금 법정 문제가 많아서 그런데 플로리다주의 법정에 출두할 때는 기밀 서류를 잘못 다룬 그것인데 그걸 이제 기각시키길 원합니다. 모든 케이스에 일단은 그 기각 시도를 하고 그리고 안 되면은 재판 연기를 하는 게 지금 트럼프 팀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그 변호 전략입니다. 일부라도 기각이 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굉장히 승리가 되는 겁니다. 기밀 서류를 고의적으로 다량 보유하고 남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돌려주지도 않고 방치하고 허위 진술을 하고 게다 대고 기밀 서류에 대해서 위증 교사까지 했다. 변호사에게까지. 이런 40개 혐의입니다. 그 가운데서 몇 개만 기각되더라도 이건 이제 승리가 되는 거고요. 트럼프 팀은 대통령의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소를 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대통령 기록법에 따라서 돌려줘야지 되는 것은 돌려줘야지 되고 그러므로 형사법에서 제외할 수가 없다. 또 연방 수사를 방해하는 것도 법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에서는 아마 재판 날짜도 확정질지 모르겠는데요. 원래는 5월 20일로 예정됐는데 조금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요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순풍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지아주에서도 역시 그 주의 선거를 좀 어떻게 그 영향력을 미쳐보려고 했다는 총무처 장관에게
11,779표를 찾아달라. 이 브래드 라펜스버거 총무처 장관에게 공화당이요. 전화를 해서 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 판사가 전체적으로 41개 혐의에서 6개는 기각을 했습니다. 혐의를. 그런데 이 조지아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 혼자에 관한 게 아니라 트럼프를 갱의 보스로 놓고 그 아래 뭐 루디 줄리아니 등등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3개 기각하고 루디 줄리아니에 대한 혐의도 기각하고 해서 6개는 일단 기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일단은 승리지만 판사는 검찰이 추가 정보를 제시하면 다시 기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부 사항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를 기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괜찮고 그리고 오늘 또 역시 조지아주의 판사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파니 윌리스 검사가 과연 그 검사가 임명을 한 특별검사 뭐 여자가 검사고요. 헤드고요. 남자가 남녀 관계였다 해서 이 케이스를 맡아야 되는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판결도 아마 빠르면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의 철강 노조원이냐 아니면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가 뭐 원래부터도 그랬지만 더 중요한 국가가 됐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날이 되는데 일단은 선거 캠페인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철강 노조에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백악관 방문하는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말하기는 좀 뭐하고 미리 조금 당겨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일본의 그 니폰 철강, 일본 제철 하면은 뭐 일제 식민지 시대의 그 여러 가지 한국과 얽힌 뭐 징용 등등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일본 그 니폰 철강이 US 철강을 매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오늘 뭐 그전에도 은근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개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그 과정에서 비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미국의 동맹과 또 이제 US 철강이라는 회사를 미국 회사인데 일본 회사가 산다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철강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반발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일단은 국내 편을 바이든 대통령이 든다는 얘기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조금 북서쪽으로 가네요. 위스콘신의 미라키에서 어제였습니다. 이건 오늘은 미시건주입니다. 완전히. 어제는 그 미라키에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삭감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지작 거리는데 왜냐하면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약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그런 일 없다. 그리고 33억 달러를 들여서 기간 산업을 하겠는데 이거 40개 주에 할당을 하겠다. 너무너무 뭐 길도 험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보면은 유색 인종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가 기간 산업이 오랜 동안 손보지 않아서 뭐 도로에도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하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한다. 어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이 이제 미시건주에서 일본 제철이 149억 달러의 피츠버그 US 스틸을 인수할 계획이 뭐 발표가 됐었죠. 그런데 이 철강 회사는 100년이 넘는 미국을 상징하는 철강 회사입니다. 그런 철강 회사를 니폰 제철이 일본 제철이 산다고 하니까 그것도 미국에서 산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클리블랜드 클리프가 산다고 했는데 이 US 스틸이 일본의 니폰 스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긴 또 이제 미국의 까다로운 법 같은 것이 적용되는데 미국 회사도 웬만하면 여러 가지 그 반발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 팔려고 해봤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대한 기업이 149억 달러나 되는 거니까 그렇게 팔려고 하면은 승인이 있어야지 됩니다. 승인이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US 스틸이 판단하기는 법무부의 독점 금지 검토 이거 아주 까다롭고 힘들 것이다. 그것보다는 그냥 미국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United States 뭐 이런 그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국가 안보를 검토하는 게 훨씬 쉽게 우리가 이 파는 것이 마무리가 될 것 같다 하고 US 스틸에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틱톡과 관련해서 중국, 국가 안보 굉장히 예민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은 아예 전략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이게 간다고 해서 뭐 안보와 상관이 있어? 이것을 검토받는 것이 독점법 위반을 검토받는 것보다는 독점법 위반은 이제 법무부에서 하고요. 훨씬 쉽다고 US 스틸이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100년이 넘는 철강 회사가 국내에 남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건주도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할 얘기는 중점적으로 할 얘기는 그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철강 노조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는데요. 철강 노조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그 철강 노조는 니폰 스틸보다는 당연히 클리블랜드 클리프스가 사는 것을 좋아하겠죠.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 유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나섰는데 부통령에 나서는 거 부통령의 지지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부통령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인기가 별로 없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일을 하는데 미네소타주 트윈시티에 있는 낙태 클리닉을 방문을 합니다. 대통령도 부통령도 낙태 클리닉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그만큼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74년도에 미국이 낙태가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합법화됐음에도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부통령도 낙태 클리닉을 가서 정치 캠페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할 때도 개인의 자유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낙태와 또 그 엘라바마주의 체외 수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 그러나 어보션이라는 그 낙태라는 단어 자체를 쓰진 않았거든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아무리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을 많이 지지한다 할지라도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낙태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약점이 있는 게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이 될 때도 내가 카톨릭 신자인 건 맞지만 카톨릭 신자로서의 낙태에 관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의견과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이끌어가는 여론 중심의 여론을 수렴하고 하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나의 종교와 정치는 분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하기는 더 어려운 거고 낙태는 민주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 어떤 카드를 내밀 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 또 여자잖아요. 이 낙태 클리닉을 가는 겁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고요. 무척 상징적인 움직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흑인이라든가 아니면 히스패닉계가 지금 민주당을 조금 그 싫어하면서 그 열정을 카멜라 해리스가 역시 소수계잖아요. 소수계니까 그걸 좀 이렇게 맡아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큰 그림들도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워낙에 그 미적지근하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찍을까 하고 살펴보는 민주당 유권자들도 있는데 그 유권자 가운데서 특히 이제 유색인종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카멜라 해리스의 인종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이제 앞으로 나서보고 이슈는 낙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방문을 할 그 낙태 클리닉은 낙태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방적인 그런 그 서비스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쭉 그 클리닉을 견학을 하겠죠. 일단 견학을 하면서 그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민주당으로서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걸 다시 예전으로 돌려놓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그 카톨릭 신자로서 얘기를 할 때 낙태를 그다지 나는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떠한 그 낙태를 지지하는 것, 더군다나 개인의 그 자유로 지지하는 이런 것은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도 입장을 같이 하는 게 되고요.
지금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은 미네소타주를 가지만 그 전에 뭐 애리조나라든가 네바다라든가 캘리포니아주에도 왔었죠. 콜로라도주에도 왔고 해서 부통령으로서 지금 5번째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역시 민주당이 조금 강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거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또 총기 소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총기 소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살상 무기 금지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의회에서 맞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아직도 요즘 그 총기협회가 굉장히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공화당의 정치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화당은 시골주잖아요. 시골은 사냥이라든가 취미라든가 그 여러 가지로 총에 훨씬 가까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카멜라 해리스는 플로리다주로 가서 이게 이제 그 총기 규제 왜냐하면 플로리다주에서 파클랜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합니다. 뭐 이달 초에 엘라바마주에도 방문을 했었죠. 그때는 카멜라 해리스가 이 이스라엘 하마스 아주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를 하는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조금 보조를 하기도 하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좀 애매한 그런 이제 낙태 이슈에 대해선 본인이 직접 나가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백악관에서는 관계자들을 어디에 보내냐면 일리노이 시카고주로 보냅니다. 어떤 관계자냐면 아랍 이슈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랍계 또 아랍계가 아니라도 무슬림계가 많이 있잖아요. 에이시안들도 뭐 파키스탄 등등 무슬림계 팔레스타인계 이런 사람들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가자지구 여기 뭐 인도주의적인 이런 조금 늦었어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바이든에 반대하는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아직도 참 이거 이스라엘 뭐를 해야지 된다 하지만 이 척 슈머 같은 사람도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의지는 여전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조금 지나치다. 가자지구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더 많다고 보는 거죠. 현재로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백악관에서는 일리노이 시카고주의 대표단을 보내고 지금 뭐 플로리다 그러니까 미네소타 또 미시건, 일리노이주에서 이 4개 주에서 현재 그 선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제가 이제 틱톡에 좀 관심이 있어서 틱톡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꼭 중국과 미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의 추세를 말해주는 거구나. 말하자면 AI라는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속으로 확 들어와서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전문가들의 여러 지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틱톡이 지금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틱톡을 팔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금지다, 160 며칠 안에 팔거나 아니면 금지다 하는 건데 이게요, 팔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좀 사봤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틱톡이 어디에 팔리면 내가 이득 보겠구나 하고 사방팔방에서 하나의 이 빅 이슈를 놓고 나는 저 이슈로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 하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 틱톡입니다. 그런데 이 앱이 미국에서 유지가 되려면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야지 된다 하는 게 어제 그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이잖아요. 352대 반대 65. 6개월 안에 이것을 팔지 않으면은 미국에서는 금지된다. 왜냐하면 회사가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어떠해서든 스파잉, 미국 사람들 정보를 수집하고 게다 대고 어제 뉴욕타임즈가 자세히 설명을 해준 것처럼 중국 입맛에 맞는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가 미국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그들 입맛대로 하는데 결국은 미국의 30대의 적어도 35%는 틱톡이
뉴스를 섭취하는 주요 뉴스 공급원이라고 하니까 중국 입맛대로 미국의 젊은이들이 뉴스 쪽으로 그쪽에서 그렇게 성장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해서 그렇게 지금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텔레비전이요. 텔레비전이라든가 여러 기존 언론에 대해서는 외국인 소유 제한 법률이 있습니다. 물론 틱톡이 뭐 언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말씀드린 것처럼 카테고리에 저는 뉴스라는 카테고리가 있는 걸 보지 못했는데 혹시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언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 미디어의 생태계가 바뀌는 거잖아요. 새롭게. 그런 데서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뉴스를 선택을 하니까 생각해 보시면 루퍼트 머덕이라는 호주 사람이 미국의 팍스 뉴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야지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회사가 CNN 방송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중국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틱톡이라는 것도 미국 젊은이 30대 미만은 35% 이상이 뉴스를 그곳에서 공급받는다고 하니까 이건 중국 회사가 소유해서는 안 된다 하는 올드 미디어에 적용되는 법을 뉴 미디어에도 소셜 미디어지만 적용을 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들이 세계, 미국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틱톡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작았을 때는 상관이 없었죠. 그러면 그 미디어의 논리를 거기에 적용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호주도 나름대로 이제 그 틱톡에 대한 규제안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상원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를 했어도 하원에서는 어쨌든 통과를 시켰는데 상원에서는요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도 있고 왜 랜드폴 같은 자유주의자는 내가 이거 법안이 올라가는 것조차 막아버리겠어 하고 지금 척 슈머도 투표에 붙일지 붙이지 않을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수당의 그 대표니까는요 말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린지 그레엄을 자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경멸했다. 친해졌다. 또 약간 트럼프 힘 빠지면 소원해졌다. 트럼프가 다시 힘이 생기면 쫙 달라붙는 그런 린지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틱톡은 반드시 금지돼야 된다고 누구보다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틱톡에 투자를 하는 헤지펀드 매니저거든요. 그 헤지펀드 매니저는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바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바이트댄스에 투자를 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사람을 만나고 무슨 야스예요. 제프리 야스라는 사람입니다. 만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전에는 이 린지 그레이엄과 마찬가지로 틱톡의 금지를 제일 먼저 주장하고 나섰던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그 투자가를 만나고 나서 그 투자가의 돈이 필요한 건 분명해요. 그 전에 비벡 라마스와미를 지지를 하고 비벡 라마스와미에게 선거 기부를 했었던 그 제프 야스니까요. 그래서 이제 만나고 나서 이건 안 돼. 금지하면은 말이야 뭐 페이스북 좋은 일 시키고 국민의 적인데 말이야 페이스북이 이러면서 반대를 하니까 린지 그레이엄이 금방 트럼프 쪽으로 딱 붙습니다. 내가요, 이 안이 투표가 된다면 나는 솔직히 이 금지안에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린지 그레이엄의 생리고 이런 사람이 린지 그레이엄 한 명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이게 165일 안에 그 바이트댄스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국적의 사람에게 팔지 않으면 구글 앱스토어나 뭐 애플 앱스토어에서 당연히 틱톡 앱은 제거가 될 겁니다. 틱톡이 또요, 사람에게 3월 6일인가요? 시위하라고 그런 어떤 알람 같은 것을 틱톡을 통해서 내보냈거든요. 이게 또 이 하원 의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거봐. 영향력을 이미 미치고 있잖아. 그 틱톡 사용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막 그랬고요. 그리고 또 틱톡은 그러나 여전히 영향력 있는 틱톡 사용자를 워싱턴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의원들 만나라고 하고 전화 계속 하라고 하고 1억 7천만 명이 틱톡 얼마나 보세요, 여러분? 그 짧게 보는 건데도 하루 평균 56분을 본답니다. 56분을 보는데 틱톡의 본사는 물론 로스앤젤레스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다만 이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베이징에 있는 거고 그리고 틱톡의 고위 간부도 지난번에 의회 청문회에서 공산당과 전혀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다. 난 중국 사람도 아니다. 계속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중국이 마음을 먹으면 제3 그 자를 통해서 틱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다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각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싫어하는 겁니다. 너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매체에 이걸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미국과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요, 틱톡이 뭐 없어진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금지가 된다. 한다면 미국의 소셜미디어 회사들 가운데서 횡재하는 회사들 많겠죠. 틱톡 사용하는 사람의 82%가 페이스북도 씁니다. 80%는 인스타그램. 그럼 둘 다 이거 메타 회사잖아요. 마크 저커버그 좋겠네요. 그러나 살 수는 없겠죠. 앞에 US 철강과 니폰 철강처럼 이런 클리블랜드 클리프가 US 철강을 독점법 금지 때문에 막 그 US 스틸이 팔기 꺼려하는 것처럼 이거 완전히 뭐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메타라는 회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틱톡을 도저히 살 수 있는 회사가 못 될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브 무누신이라는 전 재무장관, 참 골드만삭스에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 다루는 일 했다고 재무장관이 덜컥 트럼프 시대에 됐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투자가들을 지금 모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넘버 원으로 등장한 것뿐이고 메타는 살 수 없을 것이고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의 80% 인스타그램, 82% 페이스북, 78%가 유튜브를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X를 사용하는 사람은요, 트위터 53%, 메시징 그 앱인 스냅챗 사용하는 사람은 35%. 미국 사람들이 지난해 틱톡에 광고비로 넣은 돈이 3조 달러입니다. 이 3조 달러가 만약에 틱톡이 미국에서 금지되면 다른 이런 소셜 미디어로 가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민의 적 이 페이스북 안 돼 했는데 페이스북이 틱톡 없어지면은 이제 돈 벌게 생겼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연관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이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를 어찌어찌해서 설득을 시킨다면 그럼 누가 될 것인가? 요 뭐 앞서 메타는 독점 금지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고 막 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마 줄을 섰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데도 지금 틱톡도 앱에 쇼핑 같은 것을 모든 이런 앱들은 쇼핑을 통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통합하는데 중점을 점점 두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아마존이 이걸 이제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뭐 애플과 넷플릭스도 각각 조금 다른 이유로 비슷한 기술, 뭐 연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도 있죠. 더군다나 이제 애플이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애플의 아이폰은 이제 정점에 다다랐다.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 넷플릭스도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주 각양각색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다른 새로운 확대가 필요하다. 확장이 필요하다. 스트리밍 구독자가 한계가 있으니까요. 늘어나는데 그래서 애플이나 뭐 넷플릭스도 뭐 신경을 쓸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요즘에 인공지능 때문에 한동안 그냥 잠자는 용처럼 하고 있다가 용트름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물밑에서는 이 같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국이 틱톡이 갖고 있는 기술이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데이터도 엄청 많을 텐데 이런 것을 팔라고 허용을 할까? 그것도 미국에?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뉴스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역시 틱톡은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게 많으니까 재미로 시작을 해서 그 재미가 혁신이 됐죠. 혁신이 되고 그 혁신이 또 경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것은 틱톡이 살아남는 것. 어쨌든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도 보탬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 우려되는 부분을 뗀다면 틱톡이 살아남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 있고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랑하는 틱톡이 그런 플랫폼이 중국처럼 아주 조작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념적이고
국가가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빅브라더가 돼서 그런 국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거는 분리돼야지 된다는 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호주 이미 일을 시작한 그런 나라들의 이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들의 또 정치계에서 공통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틱톡 때문에 나 잠을 못 자요. 이게요. 1분짜리라고 하지만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보고 계속 이어가게 보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치인들은 정치인들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깊어서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저걸 한번 사볼까 하는 이런 업계에서는 테크 업계에서도 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2월 달에 소매 판매요. 1월 달에 비해서 좀 늘어났지만 1월 달에 판매 항상 데이터 한번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수정해서 다시 발표하죠. 전에 발표됐던 것보다 조금 나빴습니다. 그래서 2월 달 것도 만약에 또 다시 수정해서 발표가 된다면 나빠질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2월 달에는 1월 달에 비해서 소매 판매가 0.6%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가솔린 값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요. 봄철이 되면은 여러 가지 올라가는 이유를 여러분들께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것에 따른 상승 폭이 조금 컸다고 하고 1월 달에는요. 이 소매 판매가 1.1% 줄어들었답니다. 예상은 0.8% 처음엔 0.8% 줄어들었다. 12월 달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12월 달에 돈을 많이 써서 그러나 뭐 여러 가지 날씨적인 요인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보다 더 많이 1.1% 줄어들었었다 하는 게 되니까 경제가 이거 그렇게 건강하다는 거 맞아? 만약에 2월 달 것도 또 이게 수정이 된다면 그런 생각들도 조금 해보기는 하고 소매는 대부분 다 이제 조금 판매가 증가됐는데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게 이제 봄철이 되면 다 그 계절에 따른 게 있잖아요. 건축 자재 2.2%,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1.6% 성장했고요. 판매가 전자제품도 1.5%, 가솔린도 마찬가지고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가구와 옷. 야, 이거 옷은 점점 줄어들어요. 옷 판매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쨌든 이게 지금까지는 아직은 초였기 때문에 2월 달이면은 그러면 고용 시장도 지난해에 괜찮았고 임금 상승률도 계속 유지가 됐으니까 뒷받침이 됐으니까 이 정도가 나온다 하는데 실업수당 청구도 보면은 계속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고용 시장은 조금 견고하다. 뭐 이런 거. 그러나 지갑을 여는 것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전부 연방준비제도가 보고 나서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3월 14일인데 3월 20일, 21일인가요? 연방준비제도가 공개시장위원회 열면서 이자율 변동이야 뭐 그날 없겠지만 뭐 언제부터 뭐 6월 아니면 그 이후 아니면 뭐 그 이전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에 가는데 이제 이런 자료들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어디서 봤나요? 가디언이 자세히 보도를 한 거네요. 가디언의 보도인데 테슬라부터 티모빌까지 미국의 35대 기업이 지난 5년 동안 연방 세금을 낸 그 총 액수보다 경영진의 최고 경영자에게 지불한 연봉, 그 연봉이 더 많답니다. 회사들이.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회사들이 전부 뭐 수십억 달러 이상의 그 이윤을 낸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들이냐면요. 테슬라가 맨 위에 있고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여러 가지 그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에게 줬어야지 되는 돈도 있고 해서 페이가 25억 달러였다네요. 참나 원 이렇게 많아요. 2000 몇 년도부터죠. 2018년부터 5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테슬라는 그랬고 티모빌, 테슬라가 뭐 지금은 이윤이 좀 적고 올해는 이윤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44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연방 세금은요. 마이너스 100만 달러예요.
왜 마이너스 100만 달러이겠습니까? 내기는 냈죠. 냈는데 리펀드, 이래저래 리펀드 받고 해서 테슬라라는 큰 회사가 5년 동안 마이너스 100만 달러 연방 세금을 냈다는 겁니다. 각 주정부에는 뭐 다른 계산을 했을 테고요. 티모빌을 보면은 티모빌도 최고 경영자가 6억 7,500만 달러를 버는 동안 연방 세금은 마이너스 8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냈겠죠, 연방 세금을. 연방 세금을 냈는데 리펀드 받아서 이런저런 거로 해서 리펀드를 받아서 마이너스 8천만 달러. 그 사이에 T모빌 US는 179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T모빌이 그러니까 이 테슬라보다 이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가져간 돈은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들을 쭉 불러들이면 이런 회사들이 낸 세금보다 이렇게 그 최고 경영자가 가져간 돈이 많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넷플릭스, 세일즈포스, AIG, 포드 모tor, 그리고 넥스트라 에너지, 매트라이프 보험회사요. 그리고 매치그룹이라, 매치그룹이 이렇게 컸어요. 뭐 샘프라 에너지 회사라든가 이런 데가 크다는 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는 요즘에 조금 주춤한 것은 확실하지만 어쨌든 T모빌 전화회사니까 이해가 되고, T모빌은 아마 마이너스 난 게 어느 회사를 합병하지 않았던가요? T모빌이 그런 합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되죠? T모빌이 네. 스펙트럼이었네요. 스펙트럼. T모빌은 스펙트럼의 그 라이센스를 그 사는 비용, 거기서 아마 세금 감면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억 달러 수익을 낸 회사들이 세금을 막 마이너스로 내고, 그리고 최고 경영자 한 사람은 뭐 5년 동안 25억 달러나 가져가고, 이게 어디 자료냐면요. 공정한 세금을 위한 미국인 Americans for Taxfairness라는데, 그리고 정책연구소 Policy Studies라는 곳에서 쭉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제 뭐 가디안의 보도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그 국정연설에서 얘기를 한 법인세를 올려야지 된다. 2017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 되고 나서 법인세를 21%로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그 내리면 그 돈이 골고루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최고 탑한테 다 가고 연방 세금은 마이너스로 낸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세금을 기업 세금을 28%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억만장자들도 세금률이 뭐 30 몇 퍼센트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투자해서 버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의 세금도 뭐 한 20%, 21%까지는 돼야지 된다던가.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거고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더 깎는다는 이런 얘기까지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내용은 이스라엘계로서는 미국에서 제일 탑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힌트를 드리면 의회에 있고 하원이 아니라 상원에 있고 공화당 아닌 민주당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당연히 이스라엘계니까 굉장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45분 동안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새벽에 의회에서 연설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새로운 선거를 해서 총리를 다시 뽑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던 초기에 사람들은 이제 그 벤자민 네탄야후는 전쟁이 끝나면 물러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전쟁이 이기는 전쟁이라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공격을 당했는데 그 공격을 감지하지도 못했고 정보가 있었는데도 그 정보를 무시했고 하기 때문에 전시니까 가만히 있지만 전쟁이 끝나면 벤자민 네탄야후가 물러나야지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중에 이스라엘계인 미국의 이스라엘로서 가장 높은 공직에 있는 척 슈머 상원 의원이 오늘 새로운 선거를 요구한다는 그런 그 연설 성명도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벤자민 네탄야후는
정치적인 법적 싸움, 본인 막 부정부패로 그냥 가득 똘똘 뭉쳤잖아요. 와이프랑 같이. 그런 것 이렇게 하면서 길을 잃었다. 총리의 최우선 순위는 이스라엘의 안보인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스라엘의 최선의 이익보다 벤자민 네탄야후는 본인의 정치적인 생존을 우선시한다. 많이 들어본 얘기네요. 이스라엘의 최선의 이익보다 본인의 정치적인 생존을 우선하면서 가자 지구에, 지금 이스라엘계 척 슈머가 하는 얘기입니다. 가자 지구의 민간인 피해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용납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반대로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평생 지지자로서 나에게도 분명하다. 벤자민 네탄야후는 10월 7일 이후 더 이상 이스라엘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건 척 슈머는 이제 와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버니 샌더스 같은 역시 이스라엘계는 며칠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미국이 이스라엘에 그냥 조건 없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조건절을 달고 무기도 주고 무기도 팔고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가자 지구를 저렇게 맹폭격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어떤 확답을 받고 나서 무기를 지원을 해야지 된다. 이스라엘에 무기 많이 팔고 있잖아요.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아마 이 사람도 우크라이나 이런 데 많은 그 지원을 원하는 사람인데 미치 매코넬 공화당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힘을 합치기로 합한 뒤에는 이런 말을 또 하기 시작하네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간섭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그런 민주적으로 선출됐는데 이스라엘 총리의 제거를 원하는 이런 발언은 정말 위선적이고 기괴하다. 이렇게 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이제 11월 이후에는 그 공화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오죽하면 가장 친이스라엘적인 척 슈머라는 사람이 45분 동안 연설과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신 차려야지 되고 아예 지도부가 바뀌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선거도 다 의식한 그런 발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는 특별히 뭐 종교적이라던가 어떠한 그 맹목적인 그 신앙 같은 게 있지 않으면은 좀 지나치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여러 가지 좀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등록된 유권자 가운데 39% 누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우 1%포인트 앞섰습니다. 트럼프는 38% 지지를 받았거든요. 이건 격전지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수요일인 어제 마감된 여론조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12%는 누구에게 투표할지 모르겠어요. 난 두 사람에게 다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투표를 아예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11%는 트럼프에게도 바이든에게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전국적인 여론조사나 아니면 그 격전지에서의 여론조사나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조금 밀리고 격전지에서는 조금보다는 많은 폭으로 그러나 뭐 오차범위 안에서 밀리고 있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신문 더 힐과 Decision Desk HQ의 여론조사에 따라도 역시 전국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현 대통령을 1.4% 앞섭니다. 그런데 또 이건 이제 전국적인 거잖아요. 로이터와 입소스가 격전지 7개 주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트럼프가 앞섭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전국적인 거는 하나는 바이든이 1%포인트 앞서고 하나는 트럼프가 1.4%포인트 앞섰네요. 로이터 통신 7개 격전지에서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을 3%포인트 40대 37로 앞서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15%나 차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표가 11월 선거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제가 제일 앞에 순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니키 헤일리 지도자 가운데 지금까지 37%만이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6%는 아예 바이든에게 투표하겠다. 로이터와 입소수의 여론조사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 하거나 투표하지 않겠다. 3월 7일부터 13일까지 등록된 유권자 3,356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4,09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차 범위는 뭐 약 2% 정도 되고요. 팍스의 격전지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도 애리조나와 펜실베니아 이 두 군데가 사실은 대통령을 결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펜실베니아에서는 트럼프가 49대 47로 2%, 애리조나에서는 45대 49 해서 4점 차이로 앞섭니다. 2016년도에는 트럼프가 전부 이겼고요. 2020년도에는 바이든이 전부 이 두 군데에서 이겼거든요.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살고 계시는 분들 뭐 포토맥 강변 뭐 등등 제퍼슨 기념관 주변 그 벚꽃 한번 가보셔야지 되겠어요. 벚꽃나무가 140그루가 잘려져 나가는데 왜냐하면 제퍼슨 기념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이렇게 방파제가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1800년대 이후에 보수공사는 계속했지만 더 이상 보수로는 안 돼서 뭔가를 새로 만들어야지 된답니다. 그 씨월을 새로 만들어야지 돼서 140그루를 잘라내는데 그 가운데는요 아주 그 방파제 옆에 있는 작고 비틀어지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체리꽃, 벚꽃, 체리꽃이 또 잘려지기 때문에 이제 역사가 또 140그루는 사라지고 그럼 사라진 자리에 뭔가 기념 뭐 얘기는 남지 않을까요? 강혜신이었습니다.